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Techniques for Training Neural Network라는 주제로 딥인투 강의를 맡게 된 김성찬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일단 저는 이름은 김성찬,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에 있고 이제 곧 4학년이고 원준 회장님 전에 이제 회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학과 이제 컴퓨터 비전 연구실인 CV랩에서 학부 인턴을 하고 있고 관심 분야는 기존에 이제 3D 쪽 연구인 너프를 좀 했었고 현재는 너프도 하고 있긴 하지만 비디오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대학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과 이제 대학원 사이에 갈등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기법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약간 정의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머신러닝이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켜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잖아요. 이때 좀 중요한 키워드가 데이터 그리고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강의에서는 MLP, CNN, RNN 그리고 트랜스포머를 배우셨을 텐데 이런 애들은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모델도 중요한 구성 요소이긴 하나 딥러닝에서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야지만이 함께 고려되어야지만이 성능이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학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전 강의에서 제가 좀 몇 번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트랜스포머가 좋은 아키텍처라고는 하나 꼭 트랜스포머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학습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딥러닝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이 빠지면 딥러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모델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다른 것도 다 고려가 돼야 되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학습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래서 내용이 PPT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습니다. 한 90장 정도 PPT가 있는데 내용을 최대한 몇 개 삭제한 것도 있고 좀 중요한 내용만 위주로 제가 담아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모델이 있는데 모델을 배웠는데 모델을 잘 학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학습을 시킨 모델을 우리는 어떤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할 거니까 그 학습과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내용도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일단 How to train well 어떻게 학습을 잘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기준 그리고 기준에 해당하는 이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일지를 좀 볼 거고 그리고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로버스트한 것과 그다음에 이피션트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로버스트하고 어떻게 하면 이피션트한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How to train well 어떻게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 일단 잘 학습시키는 것에 얘기할 때는 먼저 이제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얘가 잘 학습됐다 안 됐다를 말할 수 있을 텐데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기준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두 개의 단어가 나와 있더라고요. 로버스트하고 이피션트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게 이제 딥러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 첫 번째 로버스트라는 거는 만약에 저희가 학습을 할 건데 학습한 데이터랑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비슷한데 느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예시가 이제 여기 본 것처럼 이미지 분류를 할 때 실제 데이터 강아지 사진으로 학습을 했는데 우리가 이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약간 그림과 같은 거면 과연 모델이 얘를 잘 이해하고 얘 보고 그림을 보고 강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그런 것이 이제 로버스트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실제 우리가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다르다면, 좀 더 이제 제너럴하게 말하면 이 데이터가 분포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오는 도메인이 다른데 그 서로 다른 도메인은 이제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 서로 다른 분포에서 나온 데이터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결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fficient인 건데, 효율적인 시스템은 크게 이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도 컴플렉시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타임 컴플렉시티,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딥러닝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연구보다는 엔지니어링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긴 한데, 연구하는 주제 중에서도 좀 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어떤 이론을 통해서 쉽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이 너무 크면 리얼타임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뭐 예를 들면 CCTV 데이터에서 바로바로 정보를 뽑아낸다던가 그런 게 이제 시간 관련돼 있을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나 적게 사용하는가. 사실 데이터를 얻는 것도 일이거든요, 누군가에겐. 그리고 뭐 데이터를 많이 얻는 것도 돈이 다 드니까.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큰 것도 문제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팜2 같은 경우에는 GPU를 막 1024에다가 4를 곱하면 한 4,000개 넘는 GPU를 사용하고, 심지어 그냥 CPU, 그냥 호스트 컴퓨터를 막 1,500개 정도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하거든요. 엄청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GPT-3 같은 경우에 한번 학습시키는데 120억이 든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것, 이런 리소스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잘 하려면 로버스트하고 이피션트한 시스템을 목표로 이제 학습을 잘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좀 이제 정의를 해보면 로버스트 시스템은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간의 예상치 못한 데이터 분포의 차이가 존재할 때 모델이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면 그런 해당 모델은 로버스트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피션트한 모델은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 그리고 또는 적용되는 과정에서 시공간적으로 효율적인,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과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은 이제 efficient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해볼 내용은 로버스트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건데, 로버스트하다는 게 앞서 말한 것처럼 데이터가 예상치 못한 분포의 변화가 있음에도 잘 작동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해볼 건데요. 사실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에 대한 내용은
도메인이 굳이 안 다르더라도 같은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더라도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와 뭐 검증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나눠뒀을 때 이 두 개에서도 분명 성능 차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학습했고 보지 못한 데이터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밸리에이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은 무조건 평가랑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둬서 학습 데이터랑 이제 검증 데이터 간의 비율을 뭐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뭐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눠서 데이터를 나눠서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잘 학습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도메인에서 얻은,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한 거죠.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학습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두는데, 저렇게 그냥 두 개를 나누고 그냥 하나로 학습하고 하나로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이 방법은 원래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요 LOOCV라는 친구는 이제 n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n번 반복을 하면서 하나의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검증 데이터로 두고 나머지 n-1개로 학습을 한 이후에 한 개로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을 n번 거친 후에 그 n개 검증한 결과를 평균을 내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고요. 두 번째는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묶음이 K개가 있어서 n 곱하기 K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n개씩 K개의 묶음으로 만듭니다. 그럼 묶음당 n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검증 데이터 묶음 하나를 샘플링한 이후에 나머지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K가 오면 저기 끝에 있는 것처럼 5번에 걸쳐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한 결과를 평균을 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런 방식은 딥러닝에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용하지 않냐면요, 일단 딥러닝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딥러닝 데이터를 이제 좀 최신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조차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했던 너프라는 쪽은 3D인데 3D랑 관련된 데이터는 되게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밸리데이션 1번에서 말씀드렸던 밸리데이션을 그냥 사용하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했던 그 너프는 한 번 학습하는데 막 8일 정도 걸리는 논문도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할 이유가 좀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분포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굳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안 하더라도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 잘 학습하면 얘가 어느 정도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오버피팅, 언더피팅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내용이 나오면 항상 이제 사용하는 수식이 있거든요. 그 수식을 먼저 이해해 보면서 오버피팅, 언더피팅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어떤 하나의 접근 방식이긴 한데, 데이터를 나타내는 기저함수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y는 fx 플러스 엡실론 해가지고 엡실론은 노이즈를 의미하거든요. 램다 보통 가우시안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 안에 있는 어떤 패턴이 존재할 거고, 그 패턴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y는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저함수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더라도 노이즈 잘 제껴놓고 그 기저함수를 잘 근사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이제 딥러닝인데, 그래서 저 f 프라임 x, f hat x가 우리가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에러는 이 에러 x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어떤 x를 넣었을 때 여기서 나온 y랑 그 다음에 f hat의 차이의 제곱인데, 여기 보면 2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건데, 왜냐면 이 모델에 사실 뭐 딥러닝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파라미터를 이제 이론적으로 모든 파라미터를 다 찾아보면서 과연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평균을 낼 때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 hat 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러를 이제 좀 수학적으로 잘 이렇게 전개를 하면 요 부분은 건너뛸게요. 못해서 건너뛰는 건 아니고 복잡해서. 그렇게 하면은 나오는 이 에러를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 식을 이제 해석을 하면 에러는 어떤 노이즈, 시그마 제곱은 이제 노이즈입니다. 노이즈의 분산인데, 노이즈의 분산, 그리고 모델의 분산, 그리고 모델의 편향,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내에 있는 노이즈는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애고, 걔가 노이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는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이 모델 분산과 모델의 편향이라는 거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모델 분산이랑 모델 편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는 모델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를 의미하는 건데,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당연히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형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데이터가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형적인 구조에서 오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구조의 모델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그 모델의 한계가 어느 정도는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리프레젠테이션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러한 모델들은 더 복잡한 문제라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애들 이제 파워풀한 모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딥러닝 모델이 결국에는 그런 복잡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파워풀하다고 말하는 거고, 저번에 이제 동환이가 강의한 걸 봤는데, 이제 모든 함수는 딥러닝 모델로 이제 어느 정도 근사할 수 있다라는 뭐 이론이 있었죠. 그 이론처럼,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진짜 엄청 크게 무한하게 증식시키면 이제 모든 함수를 이론적으로는 근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 컴플렉시티가 되게 높습니다. 그럼 바이어스는 뭐냐? 이제 바이어스는 모델이 복잡할수록 편향이 작다고 되어 있는데, 이 편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까 말했던 구조랑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특정한 모델이 특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 순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모델들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표현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편향이 작아져요. 이 편향이 작아지게 되면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델이 단순할수록 이제 모델이 가지는 성질에 의한 한계가 크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딥러닝을 제외한 머신러닝에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그 모델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이제 좀 딥러닝보다 어려운 문제들은 딥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베리언스는 이제 뭐냐? 베리언스는 이제 모델이 단순할수록 분산은 작다라고 했는데, 모델이 복잡할수록 데이터 내에 있는, 우리가 아까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데이터 안에. 그 노이즈까지 학습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바뀌면 노이즈도 조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은 도메인에서 나온, 같은 분포에서 나온 데이터라도 그 내용은 비슷할 거거든요, 분명. 왜냐면 기저함수가 비슷할 테니까. 근데 노이즈가 조금 바뀌어버리면, 근데 그 노이즈까지 학습을 시켜버리면 이제 두 데이터를 다르게 이해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얘는 노이즈까지 학습할 수 있는 뛰어난 친구라서. 그래서 모델이 복잡할수록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이 단순하면 노이즈까지 학습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도 학습한 결과가 비슷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엄청 좋은 친구고 얘는 최악의 친구. 그리고 이 하이 밸런스에다가 로 바이어스면 이쪽은 이제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좀 단순한 모델들인 거예요. 단순한 모델들은 데이터가, 이 점들을 어떤 데이터 집합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가 좀 달라도 최종적으로 가는 어떤 결과가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려운 문제를 줘도 비슷하게 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 밸런스 같은 애들은 잘 맞추긴 하는데 데이터가 바뀜에 따라 모델이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웨이트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스도 높으면서 바이어스가 높으면 이렇게 정답도 잘 맞추면서 어떠한 데이터 변화에 의해서도 모델의 결과가 안정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 중에 이 두 개의 바이어스와 밸런스의 문제에서 이렇게 바이어스가 줄어들면 밸런스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딥러닝 모델은 좀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크고 바이어스가 작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커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아까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학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이제 아예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모델이 단순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복잡한 문제를 틀려버리게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언더피팅인 거예요. 언더피팅 이쪽에 해당하고 걔네가 이제 언더피팅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딥러닝에서는 언더피팅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더피팅이 발생하면 그냥 좀 더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왜냐면 이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학습을 너무 많이 시켜서 오버피팅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해결하기가 이제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하면, 그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변하더라도 원하는 결과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게 이제 로버스트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스트하다는 거의 의미가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예시를 봤을 때처럼 강아지 사진이랑 강아지 그림은 시멘틱은 비슷하지만 결국엔 분포가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분포를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 나온 두 개의 모델의 결과가
좀 같아지는 방향인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로버스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뭐냐면, 일단 앞에서 말한 걸 다 여기서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딥러닝 모델은 기본적으로 모델의 표현력이, 모델이 복잡하고 표현력이 크니까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학습하기 쉽고, 그 노이즈까지 학습하기 쉬운 이유가 바로 분산이 커지고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의 노이즈는 학습하지 않되 데이터 안에 있는 그 기저 함수가 가지는 패턴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버스트한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봐볼게요. 첫 번째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랜덤리스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랜덤리스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데이터 안에도 노이즈가 존재하잖아요. 그 노이즈가 어떤 패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이즈를 주면은 이제 애들이 그 노이즈에 대해서는 더 헷갈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는 특별히 우리가 가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패턴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랜덤리스를 추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랜덤리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웨이트 디케이 같은 경우에도는 저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랜덤리스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중치가 갖고 있는 어떤 값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학습을 하기 전에는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겠죠. 그럼 걔네가 랜덤한 숫자인데 우리가 그 랜덤한 거에도 너무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럼 랜덤리스가 엄청 크죠. 그래서 웨이트 디케이를 하게 되면 모델이 좀 더 단순해지고 랜덤리스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L1 레귤라이제이션인데, 사실 L1이랑 L2 둘 다 크게 다르진 않고, 여기가 이제 로스에 해당한다면 뒤에다가 웨이트에 대한 로스를 좀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 보시면 절대값으로, L1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돼 있고 L2 같은 경우에는 제곱으로 돼 있는데, 둘 다 가중치의 스칼라 값이 커지면 당연히 쟤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스칼라 값을 줄이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값이 줄어들어서 좀 약간 의미 없는 값에 대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0이 돼버리면은 그쪽은 이제 아예 의미가 없어지니까 좀 더 모델이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디케이를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얘는 방금 보여줬던 L1과 L2 레귤라이제이션의 로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로스니까 낮아질수록 좋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L1과 L2 사이에 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L1 레귤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웨이트 가중치가 좀 더 0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L1과 L2를 통해서 웨이트 디케이를 할 때 모델이 좀 더 단순해지고, 그 단순해지는 게 모델의 랜덤리스를 좀 더 줄여주기 때문에 모델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학습하거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롭 아웃과 드롭 커넥트인데, 얘는 모델에다가 랜덤리스를 추가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는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MLP를 배웠으니까 이런 노드들을 아예 이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노드들을 제거하거든요. 그렇게 제거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샘플이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거 ML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좀 멍청한 모델 여러 개를 가져다가 이제 학습을 다 완료한 후에 뭐 투표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과를 인퍼런스하고 그 결과들을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투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 그냥 하나의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인셈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번은 이렇게 학습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학습을 하잖아요. 이런 랜덤니스를 추가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델에 여러 가지 상태가 생기는데, 그 상태들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때에는 하나의 모델로 합쳐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낸다고 해요. 약간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있는데 좀 복잡해서 건너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앙상블 방법과 유사한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제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접근법은 프리라이딩을 이제 방지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초록색은 인풋이겠죠? 인풋을 통해서 나온 이 노란색 부분들은 각각이 이제 특정한 피처로서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한 피처에만 주목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 피처만 이제 중요하고 나머지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피처에만 좀 모델이 집중을 해서 나머지 웨이트는 다 0이고 이 피처와 관련된 웨이트만 0이 아닌 경우에는 얘는 사실 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델이 이제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요 두 개만 고려하고 어떨 때는 요 두 개만 고려하는 식으로 이제 랜덤리스를 추가하게 되면 모든 피처가 특정 패턴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돼서 프리라이딩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드롭 아웃이랑 드롭 커넥트가 유사하긴 한데, 드롭 커넥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노드를 제거하는 거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웨이트를 제거를 해서 랜덤닉스를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인데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다가 랜덤니스를 추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제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노이즈들이 이제 노이즈가 조금밖에 없으면 그 노이즈를 오버피팅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노이즈의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려주게 되면 이제 모델이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특정한 패턴들은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게 결국 랜덤리스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그런 랜덤리스를 추가해 줘서 학습을 했더니 얘가 좀 더 로버스트한 결과가 나오고 오버피팅이 잘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먼저 볼 건데, 제가 사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은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좀 공부해 보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 컴퓨터 비전이랑 NLP 그리고 오디오 쪽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좀 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비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크롭을 하던가 아니면 로테이션, 플립,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하적인 구조를 좀 변형을 시키는 거죠. 기하적인 구조를 바꿨을 때도 얘가 잘 학습이 된다면 이제 좋은 모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을 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아지 사진은
당연히 발이 땅에 붙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뒤집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개에 대해서는 잘 못한다면 그건 이제 지오메트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네트워크인 거예요. 또 아니면 컬러 체인지, 컬러를 바꾸던가 아니면 컬러에다 노이즈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컬러의 변화가 있을 때에도 그거를 잘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사실 이쪽이 좀 저는 재밌는 방법들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이미지 부분을 제거를 하더라도 예측을 우리 인간은 잘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 얼굴이 있는데 코끼리 얼굴을 다 지워놔도 우리는 뭐 피부나 아니면 다리 크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끼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당연히 더 학습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드롭아웃이랑도 좀 비슷한 거예요. 드롭아웃에서는 특정한 노드를 제거하니까 그 노드가 갖고 있는 피처를 안 보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얘는 아예 데이터 일부분을 지워버리니까 특정 데이터에서 특정 패턴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패턴을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한 번 좀 신기한데, 믹스업이라는 방법이거든요. 얘는 뭐냐면 두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에다가 이제 알파랑 1-알파를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해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두 개의 잔상이 있는 것처럼 흐릿흐릿한 게 섞여 있겠죠. 그럼 걔는 이 경우에는 또 레이블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고양이랑 강아지가 있을 때 여기는 0.4를 곱하고 여기다 0.6을 곱한 다음에 두 개를 그냥 이미지를 더해버리는 경우에는 강아지는 얘는 0.4로 예측하게 하고 얘는 0.6으로 예측하는 식으로 이제 원래 0과 1인 하드 레이블을 사용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고요. 여기는 컷 아웃은 요거랑 똑같은 것 같고, 컷 믹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비슷한 다른 이미지를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반반 자른 다음에 앞에는 이제 고양이인데 뒤에는 강아지처럼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 경우에도 이제 믹스업처럼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NLP인데요. 사실 NLP는 제가 저번 학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몇 개를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고, 약간 이 방법들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번역기에다가 2번 넣어서 얘를 이제 얘가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다가 다시 번역을 해서 얻는 두 개의 의미는 이제 비슷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저 두 개를 이제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유의어로 리플레이스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불용어를 첨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불용어가 뭔지 몰라서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스와프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임의로 바꾸는 랜덤하게 바꾸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학기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걸 했었냐면, 여러분 이제 트랜스포머를 공부하셨으면 그 트랜스포머 논문이 이제 뭔지 아실 텐데 Attention is all you need잖아요. 근데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Attendance is all you need라고, 이제 어떤 질문을 넣었을 때 교과서에서 그 질문이 어디서 있는지 아니면 그 질문이랑 유사한 파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석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Attendance is all you need였는데, 그때 사용을 했던 프리트레이닝 방식에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장이 있으면 뭐 B랑 D를 이제 마스크라는 토큰으로 바꿔버린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센텐스의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얘는 이제 앞에 있던 A, B를 뒤로 보냈죠.
그리고 얘는 토큰을 원래 이렇게 A, B라는 토큰을 자체 B라는 토큰을 이제 여기서는 B라는 토큰을 마스크로 바꿨다면 여기는 랜덤하게 길이는 상관없이 토큰을 여러 개를 그냥 이런 식으로 블랭크 토큰으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문장을 지워버리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이제 실제로 모델에 넣었을 때 얻는 인코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코딩이 좀 유사해지는 식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약간 시멘틱은 비슷하니까. 아니면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 데이터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구글에서 만들었던 모델이 뭐죠? 바드가 학습을 할 때 챗GPT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원래 제너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의 목적이 가장 맨 처음에 이제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얻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예 데이터를 만들어 버리면은 어떨까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된 연구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쪽인데 오디오는 되게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그냥 노이즈를 추가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가 이제 시퀀스 데이터니까 아예 순서를 좀 바꿔버릴 수도 있고 시간의 구간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음향의 속도를 좀 실행되는 속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피치를 바꾸는 방법을 이제 통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엔트로피 레귤라이제이션인데 얘는 한번 나중에 좀 정보 이론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엔트로피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 뭐 물리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엔트로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공간에 연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연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퍼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연기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입자가 너무 많이 고르게 펴져 있다 보니까 그 연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개념이 나중에 혹시 생성 쪽에 관심 있으면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거기 그 모델의 개념에서 시작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맨 처음에는 연기가 특정한 점에 모여 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아요. 이 연기가 어디서 시작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특정한 점을 가리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면 연기가 너무 이제 고르게 퍼지게 돼서 어디서 연기가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엔트로피가 되게 커졌다고 하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그 엔트로피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얘는 이제 저 값이 작아지는 게 엔트로피가 작아지고 그만큼 우리가 특정한 점에서 이 연기가 시작됐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다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런 데에 넣으면 특정한 클래스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확률이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가 확률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엔트로피가 커지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정답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하고 저 엔트로피가 작아지면은 그만큼 특정한 클래스가 이제 정답이다 아니면 특정한 클래스는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커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이제 로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엔트로피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면 결국에는 모델은 특정한 정답에 대한 이제 확신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의미는 곧 모델의 성능이 로버스트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트로피를 줄이는 방식으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로버스트한 거는 이제 2개 정도가 남았는데, 하나는 이제 얼리 스타핑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이제 보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학습을 하면 할수록 이제 로스는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학습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특정 시점부터는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가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학습했던 애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트레이닝 로스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을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무조건 100점을 맞는 거죠, 학습한 건. 근데 시험은 시험지에서 나오지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로스는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노이즈를 너무 많이 학습한 나머지 노이즈도 어떤 예를 들어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나 특정 태스크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이즈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는 밸리데이션에서는 당연히 성능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트레이닝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가 둘 다 동시에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밸리데이션은 증가, 트레이닝은 감소하되 밸리데이션은 증가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검증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증가하는 시점, 그때 이제 학습을 종료하면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 파라미터가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달려왔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을 받고 갈게요. 이전에 있던 내용 중에서, 앞서 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소연 없어? 그 랜덤리스랑 웨이트케이랑 왜 관련 있는지 다시 한번. 잠만. 마우스가 사라졌다. 여긴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나의 해석일 수도 있는데, 모델이 웨이트가 엄청 많이 있잖아. 그럼 어떤 웨이트가 있을 때 좋은 웨이트를 잠만. 그러니까 특정한 웨이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엄청 많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웨이트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웨이트 디케이를 하면은 이제 웨이트가 줄어드는 0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제 학습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델이 좀 더 단순해지고, 그만큼 모델 컴플렉시티나 아니면 모델의 파라미터가 있는 어떤 공간을 우리는 모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모델 스페이스에 제약이 생겨서 그래서 랜덤니스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 경우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랜덤니스가 좀 줄어들겠지.
그리고 이제 로버스트니스에 대한 마지막이 바로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 사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뒤에서 이제 뭐 셀프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셀프 트레이닝과 관련된 방법 중에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 로버스트니스 쪽랑 관련된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일단 얘는 뭐냐면 이미지를 우리가 아까 했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를 랜덤 크롭을 한 다음에 그럼 두 개의 이미지가 나오고,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한 데이터를 이미지 인코더에다가 넣었을 때 나오는 임베딩이 있을 텐데, 당연히 같은 이미지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으면 얘네 두 개가 갖고 있는 시멘틱이 유사하니까 인코더를 통과했을 때 나오는 임베딩 또한 유사한 임베딩이어야지 이제 우리는 학습이 잘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임베딩은 서로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고, 강아지 사진에서 나온 임베딩이랑은 좀 서로 멀어지게끔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고딩 때 배우는 내적을 사용해서 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두 개의 방향과 스칼라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내적을 했는데 두 개의 값이 막 마이너스 1, 내적을 한 게 음수면 그 두 개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이미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미지끼리는 그 임베딩이 커지도록 학습을 하고, 그 임베딩 간에 시밀러리티가 커지도록 학습을 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미지들 간의 시멘틱은 서로 이제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학습을 할 때는 실제로 레이블이 사실 필요 없겠죠, 여기서. 왜냐면은 얘네 두 개가 같은 이미지에서 나왔다는 거는 당연한 소리고, 얘네 두 개는 사실 이때는 같은 클래스라는 걸 고려하진 않긴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인데 다른 사진이 있을 텐데 그 고양이랑 이 고양이랑 시밀러리티가 같게 학습을 한다면 그거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걸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임베딩이 같아지도록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다른 고양이면은 그냥 멀어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어그멘테이션을 더 많이 해서 하나의 사진에서 나온 하나의 사진에서 나온 데이터들의 임베딩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 이후에 이 모델을 갖다가 이제 이 임베딩이 나오면 1차원, 보통 이제 1차원 임베딩이니까 얘네에다가 MLP를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은 이제 좀 더 성능이 좋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되게 조금밖에 없고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가 훨씬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상황에서 먼저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이 모델에 갖다가 이제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작은 레이블이 있는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성능이 이제 좀 더 잘 나오더라 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까지 해서 로버스트니스와 관련된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요. 잠깐 한 5분 정도 쉬다가 다음에 이제 이피션트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쉴게요.